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KF-21 블록 1 실전기체 생산이 마무리됨은 물론 6세대 제반 기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에 공고히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술력의 우위를 점한 대한민국 최첨단 반도체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짐은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군수산업에도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산업은 역대급 성장을 기록하며 한국의 방산 수출 점유율을 세계 10위권으로 안착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국 방산산업은 경제력을 부상시켜줄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기술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항공군수 산업에서의 기술력 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 축에는 한국산 KF-21 전투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4.5세대급 전투기이자 5세대 진화형 전투기로 KF-21 전투기를 내세웠으며 실물 공개와 함께 다양한 비행까지 선보여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경이로운 점은 한국이 개발한 기술 중에서는 5.5세대, 6세대 전투기로 성장 가능한 제반 기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빠른 기술력 발전의 속도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KF-21 성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블록2, 블록3 개발 상황에 대한 갑론을 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황당한 주장이 제기되어 우리 전문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아직까지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은 채 국영 언론을 앞세워 국민들의 여론 물타기를 하며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언론인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KF-21 전투기가 완벽한 스텔스 성능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인도네시아가 직접 공동 개발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세계적으로도 세미 스텔스 형태라는 평을 받는 블록 1과 명백한 스텔스기로 인정받는 블록 2를 음해하며 한국은 스텔스 기능을 제작하기 힘들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첨단 KF-21 전투기를 깎아내리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는 분담금이 축소되었지만 기술 이전은 이전만큼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추측됩니다. 더불어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깔보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었는데 근래에는 국내에서 조차 KF-21 전투기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체 후방의 적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인 MWS와 스텔스 기간 교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적이 쏜 적외선 유도 미사일들을 교란할 수 있는 덕컴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KF-21 보람의 블록 1 버전에서는 스텔스 전투기에 반드시 필요한 두 장비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에는 KF-21 전투기가 F-35 전투기와 J-20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은 아니었는데요. 매체에서 언급하는 것은 KF-21 전투기의 완성형인 블록2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블록2는 각종 센서의 무장과 내부 무장창을 포함해 완전 스텔스형으로 개량되어 중국산 J-20 전투기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F-35 전투와 맞먹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서 말한 두 장비도 KF-21 블록2에는 포함됩니다. 특히 덕컴의 경우 이미 국산화된 장비로 수리온 헬기에 탑재되어 최종 테스트를 마친 상태입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헬기용 덕컴을 만들면서 상당수 기술을 완성했기 때문에 KF-21 전투기용 덕컴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8년까지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적의 전자광학 센서를 무력화시킬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2030년경 KF-21 전투기에 사용할 덕컴이 완성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반쪽짜리 전투기일 뿐이라며 폄하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입증된 한국의 첨단 기술력 수치를 살펴본다면 중국과 일본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외관부터 F-22와 유사하면서도 한국적 디자인이 느껴지며 이미 안정적인 궤도를 그리며 비행하고 360도 솟구치고 회전하는 등 흔한 초음속 전투기와는 다른 자유로운 비행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유연한 움직임은 교전 시 지정된 전술에만 국한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에 양산되는 KF-21 블록 1은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이미 5세대, 6세대급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미래지향적 기술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이 되었고 카이스트에서 이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파일럿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는 무인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가지는 한계를 간단히 뛰어넘을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중력 가속도를 견디는 힘입니다. 아무리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이더라도 견디기 불가능한 중력 가속도는 존재합니다. 미국 공군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도 한 해 평균 한두 번의 추락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중력 가속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시가 아닌 훈련 상황에서도 추락의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투기 운용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들었던 예산 문제도 인공지능 파일럿으로 대체될 시에 보다 자유로운 대처가 가능합니다. 현재 조종사들은 연료 소비 및 기체의 최고 속도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연비 문제를 계산해 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목표 지점까지 가장 효율적인 비행 궤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일럿 양성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알고리즘을 통해 순식간에 습득하여 단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베테랑 파일럿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는 무인 조종사를 제작하기 위해 혈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공동으로 인공지능 조종사에 대한 효율성과 전투 효과를 검증하는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해당 챌린지에서도 인공지능 조종사의 성능적 뛰어남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과 유럽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인공지능 조종사를 대한민국 카이스트에서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카이스트가 공개한 인간형 조종사 로봇은 자연어 처리 기반의 전투기 조종 로봇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파일럿들이 전투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개량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국내에서 개발한 로봇 파일럿은 콕핏에 앉는 순간 조종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나며 개량 과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전세계 항공 차트를 전부 메모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정밀 비행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해 조작 매뉴얼과 비상대처 절차를 학습할 수 있어 항공기의 비행 상태를 기반으로 능동적인 조종과 돌발 상황 대응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로봇 파일럿은 현재 비행 조종 시뮬레이터를 통해 항공기의 이착륙 순항 주차 등 모든 조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조금만 개량하여 실전에 투입한다면 현재 노후화되어 퇴역을 앞둔 전투기들도 실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무인 조종사를 이용하게 된다면 파일럿 인명피해에 대한 부담을 사라지기 때문에 노후 전투기도 전장에서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KF-21 전투기 양산이 끝날 때 대한민국 공군은 70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과의 공중전에서 대한민국이 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최근 시작된 시험비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KF-21 전투기의 RCS 값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텔스 기체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검사를 거쳐 추가적인 개량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KF-21 전투기는 더 강력한 전투기로 대중들 앞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KF-21 보라매의 플랫폼은 4.5세대로 태어나 미래에는 6세대 전투기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유일한 전투기입니다. 한국은 현재 5세대 전투기 기술에 대한 개발은 이미 진행 중이며 6세대 전투기 기술 제반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6세대 전투기 개발도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초 단계부터 독자적인 우리만의 기술로 전투기 제작을 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민국 공군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이 2030년 이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6세대 스텔스 기술 및 무인기 기술에 대한 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상당수는 KF-21 전투기를 기반으로 개발될 것으로 밝혀져 흥미를 끌었습니다. 앞서 말한 무인 조종사 기술이 그 첫발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또한 차근차근 개발하는 기술 중에는 6세대 기술 제반이 될 5세대 스텔스 기술이 있습니다. 군사무기 제작 시 세계 상위급 나라라고 여겨지는 러시아, 중국 등은 본인들도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성능 논란에 휩싸여 애매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실제 스텔스 성능을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적다는 뜻인데요. 5세대 스텔스도 어려운데 현재 수많은 나라들이 한 세대를 건너뛰고 너도나도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영역에서 이것은 성공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국가가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는 현재 방산 시장에서 4.5세대, 5세대 전투기부터 차근차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5세대,
6세대급 최첨단 미래 기술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고 있죠. 사실 한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의 시작점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르페인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개발을 진행하여 200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산화했던 기술은 대한민국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특히 한국형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스텔스는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 덕분에 피탐지율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KF-21 전투기를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4.5세대급인 KF-21 블록1 전투기만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블록1의 경우 무장체계를 주요하게 다루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5세대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세계 최강이라고 손꼽히는 스텔스기인 F-21 랩터나 F-35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다소 부족하지만 주요 군사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뛰어난 스텔스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KF-21 전투기 개발 반대론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5세대의 벽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부정적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레이더 탐지 면적인 RCS 시험을 이용해 스텔스 발현에 가장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를 살펴보면 두 개의 수직 및 수평 꼬리 날개는 모두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다이아몬드 모양 주익은 RCS 값은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꺽쇠 모양의 공기흡입구, 반매립식 내부무 장창도 스텔스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스텔스화를 목적으로 하던 KF-21 전투기는 현재 80% 이상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5세대급 KF-21 전투기 블록2 개발 역시 대부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세미 스텔스라고 불리는 블록1도 4.8세대에 가깝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커다란 전투기가 아닌 작은 축구공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자체가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바꿔 말한다면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RCS도 달라지는 것이죠. 스텔스 형상은 정면 레이더에서 가장 작아 보이고 후면이나 측면에서는 레이더에 조금 더 쉽게 포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레이더 망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것을 스텔스 성능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상대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특수 도료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페인트라고 불리는 램이라는 도료를 발라야 하죠. 램은 흑색 탄소 분말, 미세 철 입자를 함유하고 있어 레이더 전파 흡수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스텔스 도료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텔스 물질을 개발하였고 이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램이 아닌 다른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내 세계 방산계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것은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우리 한국은 2014년부터 메타물질 연구에 9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메타물질은 자연계의 대부분의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레이더 전파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메타물질은 램보다도 더욱 뛰어난 흡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더의 주파수는 정말 다양한데 램에 비해 무려 5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훨씬 폭넓은 대역의 파동을 모두 흡수하여 스텔스 성능 자체가 확연히 우수해지는 것이죠. 대한민국 군사 분야 메타물질 연구팀에서는 파동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레이더 또한 파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은 파동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스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해저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형 스텔스 장비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병형 스텔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투명 망토가 되는 셈인데요. 적군의 눈에 직접적으로 띄지 않는 이상 레이더가 우리 국군을 잡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유일무이한 세계 최고의 기술이죠. 관련 특허만 해도 국내에서 364건, 해외에서 165건을 취득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5세대 KF-21 전투기를 구현할 완벽한 재료가 완성된 것입니다. 스텔스 분야에서 한국은 더욱 놀라운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견줄 만한
스텔스 기술력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다중분광 스텔스 기술입니다. 기존 스텔스 기술의 중점은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것이었죠. 아무리 스텔스 성능이 좋더라도 결국 적에게 위치가 노출된다면 방어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다중분광 스텔스는 적에게 탐지되지 않지만 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유도 기능까지 차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텔스 기능은 물론 적전투기가 공격을 시도하는 것까지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기술은 대한민국 첨단 기술력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와 다중분광 스텔스 기술은 적군의 방공망을 순식간에 뚫어버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기술의 대부분은 KF-21 블록2에 완벽하게 적용되겠지만 KF-21 블록1에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무장체계 기술인데요. 전투기가 무장을 탑재하지 않는다면 그저 항공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러한 무장체계를 세미 스텔스와 스텔스에 맞추면서도 군사기술력을 담아 더욱 완벽한 제공권 확보를 위해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제반 기술들로 6세대 전투기의 필수 요건인 무인기까지 빠르게 발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 역시 무인기술과 인공지능을 통한 미래 전력구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올해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서 무인기술과 AI에 기반한 미래전 수행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공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도 공중우세를 장악하지 못했기에 전쟁에서 최단 시간 내 압도적인 승리가 불가능했다며 드론과 극초음속 무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공중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공군력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군은 빠르게 바뀌는 전장 환경에서 기술에 맞서 공중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공간 제약이 없는 고속 네트워크와 AI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전력 운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위해 공군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유무인 복합체제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의 휴먼형 로봇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항공기에도 독자적인 기술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은 무인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는 유인 전투기가 다수의 윙맨 드론을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윙맨은 위험한 비행 임무 중 동료를 지원하는 조종사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했던 윙맨 임무를 이제는 무인기가 대체하며 미래 공중전 개념을 통째로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윙맨 드론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공군만 보더라도 F-35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8천만에서 1만 달러에 달하지만 윙맨 드론은 대당 2~3천만 달러면 만들 수 있고 비용은 점점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대량 생산과 배치가 용이하다고 평가되는데요. 일반적인 무인기나 드론은 지상 관제소에서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지만 윙맨 드론은 공중에서 유인기와 교신하며 움직이는데 조종사는 위험한 임무를 무인기에게 대체할 수 있도록 조종하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인기 통제를 받으나 AI를 통해 조종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체 판단하에 작전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무인 드론은 첨단 기술이 다수 쓰이지만 저렴한 비용 구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선무인 후유인 전투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유인 전투기가 적 위협 범위 밖에서 다수의 무인기를 위험 지역에 침투시키는 형태입니다. 이는 유인 전투기, 재사용 무인기, 소모성 무인기를 혼합하여 작전 지역에 배치하는 것인데 투입되는 무인기는 자폭, 기만, 전자전,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가의 소모성 무인기는 적지로 침투해 탐지, 기만, 방공망 소모 등을 진행하며 소모성 무인기들을 거느린 유인 전투기가 적지에 근접하면 정찰 및 전자전 무인기들을 통제하는 유인 전투기가 측면에서 엄호합니다. 후방에는 다수 무인기를 운용하는 유인 전투기 편대와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등이 지원을 맡습니다. 고가의 재사용 무인기는 유인 전투기 감시 및 공격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는 적전투기가 공대공 무장을 사용하기 이전에 아군이 먼저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유용한 것은 유인 전투기가 센서를 끈 상황에서도 데이터 링크를 통해 무인기들이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 확보하고 적군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군은 이 같은 개념을 토대로 군, 연구기관, 업체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현 가능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운영 개념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기 축소기를 제작한 것을 공개하였으며
우주 드론 시장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나라에서 우주 비행이 가능한 우주 드론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실용화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만이 유일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KF-21 초음속 전투기에 이어 우주 드론 개발의 성과까지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드론은 인공위성과 함께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자율 운행 혹은 원격 조종하는 무인 체계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점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발사 후 지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파를 발신하지 않고 은밀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비밀 작전의 경우 정찰 정보를 녹화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회수를 할 수 있고 실시간 감시 정찰이 필요할 경우 인공위성처럼 통신 데이터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궤도 변환이 자유롭습니다. 인공위성의 경우 발사 위치와 고도가 거의 일정해 추적이 쉽지만 우주 드론은 궤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지상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 인공위성처럼 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만 작전하고 회수하여 운용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우주와 지상을 오가는 무인기인 우주 드론의 개발은 만만치 않지만 대한민국은 28년 우주 비행기 핵심 기술 및 재진입 기술 개발을 끝내 높은 기술력을 축적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미래 비행체 핵심 기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인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한국은 저피탑 무인 항공기 핵심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였으며 저피탑 무인 항공기 개발 관련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저피탑은 레이더 신호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스텔스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기술은 각국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저피탑 편대기를 개발 중인데요. 바로 내년에 민간에 첫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무인기에 일정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2010년 국방과학연구소의 저피탑 축소형 비행시험기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 저피탑 무인기 개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며 저피탑 무인기 핵심 기술인 항공기 RCS 저감 설계 및 제작 기술, 꼬리 날개가 없는 무미익 비행체 제어 기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며 한국산 무인기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높아지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은 경이로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미래가 더욱 밝게 빛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